안녕하세요. 입추는 지났지만 아직 봄은 오지 않았네요. 추운 날씨는 여전하고요. 감기 걸리기 딱 좋은 이런 날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각별히 건강에 더 유의하고 있네요.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요. 그럼 저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은주 씨는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였어요? 20살 어린 나이에 입사했던 첫 직장의 사수 언니가 한 말이었죠. 당시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아무래도 20년이 다 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질문을 들었을 때의 기분이 어땠는지는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당황스러움, 그게 제가 느낀 감정이었어요. 보통의 20살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까지 무언가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일례로 저는 제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요. 친정 엄마가 늘 해주셨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다정한 분이셨다고 해요. 옛날 분 치고 굉장히 깨어있는 분이셨고, 그래서 엄마는 신혼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다시 새색시가 된 것 마냥 행복하기만 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친정 엄마의 말버릇은 네 아버지가 널 보셨다면 참 예뻐하셨을 거야 였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상상해요. 만약 딸이 태어나던 그 순간을 보셨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학교에 입학하고 일자리도 구하고 시집을 가는 제 모습을 보셨다면 무엇라 말씀해 주셨을까? 늘 상상하죠. 하지만 슬프게도 아버지는 제가 첫 울음을 터뜨리는 것조차 보지 못하셨어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아주 큰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셨대요. 당시 서울에 아파트 붐이 일어나면서 아버지는 눈코 뜰 새도 없이 바빠지셨다고 해요. 함께 저녁조차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쁜 날이 많았지만 그래도 곧 태어날 딸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점점 불러오는 배를 보며 설렘에 부푸셨고 매일 아버지의 퇴근을 기다리며 베넷 저고리를 만드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면 꼭 같이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다가 잠이 드셨대요. 그런데 그날 딱 하루 엄마는 왜인지 모르게 무거운 눈꺼풀을 견딜 수 없으셨다고 해요. 시계를 보니 곧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라 밀려오는 잠을 참아보려 애썼지만 결국 까무룩 잠에 빠지시고 마셨나 봐요. 그리고 엄마가 잠에서 깨어나셨을 때 집안에는 이상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대요. 이미 어스름한 새벽, 해가 떠오를 시간이었지만 아버지가 집에 다녀가신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죠. 놀란 어머니는 곧장 아버지가 일을 하시던 건설 회사에 전화를 거셨대요. 연것과도 같은 시간 동안 신호음이 들렸고 그렇게 어머니는 사랑하는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셨어요. 짐을 지고 계단을 오르던 아버지의 머리 위로 묵직한 철근이 우수수 떨어졌고 제대로 된 보호 장비도 없이 일을 하시던 아버지는 그만. 그래도 저희 엄마는 최선을 다해 저를 키워주셨어요. 어디 가서 아버지 없이 자란 애 티가 나면 안 된다고 늘 꽃가옷을 입히고 머리도 예쁘게 만져주셨죠. 어릴 때는 왜 제가 그린 가족 그림에만 사람이 둘 뿐인지 궁금했던 기억이 나요. 그 어린 나이에도 왠지 제가 비정상적인 것 같아서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구경하다가 서둘러 엄마 옆에 그럴싸하게 사람을 한 명 더 그려넣었던 기억도 선명하네요. 제 유년기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혹시라도 남들이 저의 부족함을 눈치챌까봐 늘 전전긍긍해야만 했죠. 엄마가 아무리 식당 일을 하며 노력을 하셔도 어린 저를 먹이고 입히는 데에 드는 돈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될 때쯤 엄마는 파출부 일까지 시작하셨어요. 남의 집 살림을 대신하는 일이 고되셨을 텐데도 엄마는 저와 단둘이 사는 작은 집을 매일 쓸고 닦으셨어요. 집이 사람의 기운을 만든다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도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티가 날까봐, 아빠 없이 크는 아이인 게 남의 눈에 보일까봐.
그래서 눈칫밥을 먹거나 따돌림을 당할까봐 걱정이 되셨겠죠. 지금 와서 그때 엄마를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봐야 겨우 20대 후반. 여자 혼자 딸까지 키우며 얼마나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셨을까요? 매일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엄마는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짐짓 더 빨리 철이 든 척 굴었던 것 같기도 해요. 혹시라도 제가 어리광을 부리면 엄마가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았으니까요. 좁디 좁은 단칸방이었지만 그래도 엄마와 함께 있어서 매일 행복했습니다. 장마철이면 사방에 곰팡이가 쓸고 겨울이면 입김이 비치는 집이었어요. 그래도 두툼한 요를 깔고 엄마 품에 안겨서 잠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없었죠. 저는 그렇게 커왔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이 되니 이제 남들과 다른 삶이라도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를 바르게 키워주신 엄마의 노력 덕분이죠. 엄마는 늘 제가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아 안쓰럽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고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의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로 대학을 가는 것. 그리고 남 부끄럽지 않은 직장에 들어가 일하는 것이었죠. 여름에는 에어컨이, 겨울에는 히터가 나오는 편안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도 엄마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고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공부머리가 있는 편이라서 중고등학교 내내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도 꽤 성적을 잘 받았던 기억이 나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감사한 은사님을 만난 덕분에 학교에 남는 문제집을 받아서 그걸로 시험 공부를 하기도 했죠. 졸업 성적이 괜찮았던 덕분에 시내 쪽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곳은 진학반과 취업반이 나뉘어 있었는데 저는 입학을 하던 순간부터 진학반에 들어갈 생각밖엔 없었습니다. 엄마의 꿈을 이뤄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가능하다면 S대, 그 중에서도 법학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힘든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국선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날 때부터 그런 큰일을 도맡아 할 운명은 아니었나 봐요. 19이 되던 해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거든요. 그렇게 쓰러지기에 어머니는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쓰러지기에 어머니는 너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아마 너무 젊은 나이부터 밤낮 없이 일만 하셨던 탓이었겠죠. 그 이후부터 엄마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가락 마디마디와 무릎에 관절염이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그것도 괜찮다고 극구 사양하시는 엄마를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가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 정도로 염증이 심한 상태면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아유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저는 어린 티를 숨기기 위해 교복 대신 후줄근한 추리닝을 걸치고 있었고 엄마는 일을 갈 때마다 입으셨던 일복에 얇은 점퍼만 하나 입은 상태였죠. 초가을의 밤바람이 꽤나 차가웠는데 저와 엄마는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학반 대신 취업반에 들어가야겠다고 말이에요. 공부는 나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작은 무역회사에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격리일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일이 적성에 맞아서 금세 적응할 수 있었어요. 매달 월급날이면 딱 5만 원만 남겨두고 남은 돈을 모두 엄마한테 보내드렸어요. 처음에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제가 갖고 있으면 다 써버릴까봐 그래요. 엄마가 보관 좀 해주세요. 생활비로 쓰고 남는 돈만 통장에 넣어주시면 돼요. 하며 안심을 시켜드리자 그제서야 봉투를 받아 드시더라고요. 2회 정도 일을 하고 나니 옥탑방 하나를 전세로 빌릴 정도의 돈이 모였어요. 안 쓰고 안 먹으며 모은 돈이라 더 소중했죠. 그 주 일요일에
저는 곧바로 고향에 내려가 엄마를 모시고 왔어요. 난생 처음 서울 구경을 하게 된 엄마는 마치 소녀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왜 진작 모셔오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가 밀려들었어요. 서울에서는 더 좋은 병원에서 더 좋은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생겼고요. 엄마는 아픈 무릎도 잠시 잊은 듯 영화 구경이며 맛있는 음식이며 하루 종일 재밌게 보내셨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했던 터라 피곤했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이제야 제가 엄마께 효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그 무엇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저녁이 되고 엄마를 모시고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거동마저 불편한 엄마께 제가 사는 옥탑방은 너무나 버거운 거처일 수밖에 없다는 걸요. 저는 엄마를 부축해서 4층 높이에 있는 옥탑까지 모시고 들어갔어요. 제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는지 엄마는 연신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자주 외출하지 않으니 상관없다고. 예전에 살던 반지하 단칸방보다 햇살이 잘 들어와서 오히려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엄마와 저는 다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그때를 떠올리면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많지는 않았지만 엄마와 살기에 부족하진 않을 만큼 돈을 벌었으니까요. 남들 다 한다는 저축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는 액수였지만 아무래도 괜찮았어요. 당장 하루하루 엄마와 지내는 날들이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새 갓 20살이 되어 상경했던 저는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10년째 같은 회사에 근속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말단 격리직이었지만 그 즈음에는 직급도 2계단이나 올라 나름대로 뿌듯한 마음도 있었어요. 물론 월급은 여전히 넉넉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당시에 저는 제 또래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보통의 20대 처녀 총각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갈 생각을 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달마다 한 번은 꼭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했으니까요. 그 무렵 엄마의 지병은 점점 악화되어 저는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우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거동이 매우 불편하셨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화장실에 가는 것도 어려워하셨거든요. 한 번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 요 위에 실내를 한 채 난감한 표정을 짓는 엄마를 마주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신께서도 많이 부끄러우셨는지 제가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순간까지도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정신은 너무나 또렷한 데에 반해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으니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은커녕 연애조차도 해본 적 없이 20대 청춘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당신 때문에 제가 힘이 드는 거라며 당신께서 사라져야 제 인생이 꽃필 거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한탄을 하기도 하셨죠. 그럴 때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사랑 노름에 관심 없다고 말했지만 실은 저 역시도 봄바람이 불면 가슴이 설레고 가을이 되면 외로움을 타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29에서 30으로 넘어가던 새해 첫날 이미 잠드신 엄마가 듣지 못하도록 소리 죽여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내 인생의 봄날이 이렇게 저무는구나 하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 웃기죠. 지금 다시 30살로 돌아가라고 하면 옳다쿠나 하고 좋아라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당시에는 청춘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겁도 나고 울적하기도 했네요.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직장 동료의 갑작스러운 중매 제안에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말로는 한사코 거절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설렘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더라고요. 결국 눈 딱 감고 한 번만 만나봐. 밥만 먹고 오는 건데 뭐가 어려워? 하는 동료의 말에 그 주말로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첫 만남을 앞두고
저는 너무나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처지에 남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옥탑방에 살고 있는 30살 노처녀. 누가 저를 사랑해 줄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세상에는 참 신기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지금의 제 남편, 그러니까 당시 맞선 자리에 나왔던 그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더할 나위 없이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서글서글하고 사람 좋아 보이는 그 미소에 저 역시도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죠. 그쯤 되니 오히려 제 처지를 숨기는 게 더 큰 죄인 양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처음 만난 날 저는 그 남자에게 제 가정사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 중풍에 걸려 홀로는 일어서지도 못하는 어머니, 그리고 홀어머니를 돌보며 보잘것없는 옥탑방에서 살고 있는 저까지. 그 남자는 제 고백을 담담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랑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은주 씨, 저는 은주 씨와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고요? 사실은 단칼에 거절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 버렸어요. 더 대화를 나눴다가는 이 사람에게 미련을 갖게 될 것 같아 무서웠거든요. 그런데요, 운명이라는 건 일개 인간이 아무리 밀어낸들 밀어내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꾸준히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가끔은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데리러 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와 나눠 먹으라며 딸기에 사과에 온갖 과일들을 가져다 주었고요. 결국 하루는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버럭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어요. 나 역시도 당신이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애써 마음을 참고 있는데 자꾸 이러면 어쩌자는 거냐 하고 말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마구 흘러내리더라고요. 남편은 안타까운 얼굴로 서로 좋으면 만나면 되잖아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니 함께 모실 사람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고 저를 달랬죠. 저는 여태 병원비로 쓰느라 모아둔 돈도 없고 만난다고 해도 결혼할 형편도 안 돼요. 라며 다시금 그 사람을 밀어내려 했지만 결국 그 사람의 정성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30이 다 되어서야 시작한 제 인생의 첫사랑이었죠. 그리고 만난 지 1년여가 흘렀을 즈음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흘러갔던 건 아니에요. 형편이 넉넉치 않은 만큼 식을 올리지 말까 고민한 적도 있었죠. 그저 간단하게 사진만 남기는 건 어떨까 싶어 괜찮은 사진관을 수소문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분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바로 저의 시어머니였죠. 실은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소리를 내서 엉엉 울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때문이었죠. 그날 저는 결혼 허락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시댁에 방문했어요. 남편 역시도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와는 달리 성인이 된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족 간의 추억은 많다고 했죠. 평소 그이의 모습을 보면 부유하진 않아도 여유가 있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잔뜩 긴장을 한 채 시어머니를 뵈러 갔었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미심쩍어 하실 줄 알았던 제 기호와는 달리 어머님은 문을 열고 들어선 저를 품에 꼭 끌어안아 주셨어요. 현관에 서서 신발도 채 벗지 못한 채 저는 그렇게 어머님께 꼭 안겨 있었습니다. 기분이 얼떨떨했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한 포옹을 받으리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어머님은 제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아주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얘기 정말 많이 들었다. 호영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나한테도 딸 같은 사람인 거야. 만나서 너무 반가워. 먼 길 오느라 고생했겠네. 그 순간 긴장이 확 풀려서였을까요? 아니면 어머님의 음성이 너무 따스해서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왈칵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엄마의 사랑은 넉넉히 받으며 커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도 외롭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아니었나 봐요. 나이 30을 먹고 저는 그렇게 어머님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울음으로 시작한 첫 인사는 정말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어머님은 미리 제 식성이며 취향 같은 걸 알아두셨는지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잔뜩 만들어 두셨어요. 매운 걸 잘 먹지 못하는 저를 위해서 찌개는 일부러 2종류를 끓이셨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어머님은 꼭 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께서는 아들만 키워온 터라 의도치 않게 서운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럴 때면 절대 참지 말고 꼭 말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통장 하나를 내미시는데 그 안에는 무려 거금 3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남들 다 하는 거 우리 은주도 해야지.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꼭 말해줘. 알겠지? 그날 저는 아버지 없이 지내온 지난 제 인생에 대해 아주 큰 보상을 받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다정한 친정엄마, 그리고 친엄마 못지않게 저를 예뻐라 해주시는 시어머니까지. 아버지를 일찍 데려갔다고 하늘을 원망했던 날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선물해 주려고 그런 건가 싶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 하자 어머님은 짐짓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늘까지는 손님이니 이런 건 내가 하마. 어서 고무장갑 이리 내렴. 그 말에 저 역시 웃으며 고무장갑을 건네드렸죠. 하지만요, 어머님은 그 이후로도 제 손에 물이라도 묻을까 늘 노심초사하셨어요.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댁은 마냥 무섭고 불편한 곳인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복이 있어 이렇게 따뜻한 분을 어머님으로 만나게 되었나 싶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제게 사랑을 주신 만큼 저도 더욱 잘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희 부부는 어머님께서 혼자 지내고 계시던 아파트 바로 옆 호수에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집은 100%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구했고요.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사실 그럴싸한 혼수품도 들여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저를 무시하거나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선뜻 장모님을 모시고 싶다고 말해주기도 했어요. 그 덕분에 친정 엄마도 생애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에서 지내실 수가 있게 되었죠.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고 무엇보다 집이 북적여서 좋더라고요. 제게 늘 집은 고요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2분에 저희 부부까지 4식구가 모이니 놀랍게도 웃음이 그치질 않았어요. 게다가 결혼 직후 찾아온 귀여운 딸아이까지. 저는 임신 기간 내내 2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태교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2분께서도 사돈이 아닌 막역한 친구처럼 정을 나누셨고 저희 부부도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죠.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거의 5식구가 한 집에 살다시피 했어요. 따뜻한 집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저와 남편을 반씩 빼닮은 아이까지. 그렇게 저는 인생 처음으로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은 늘 예상치 못할 때 찾아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꼭 그 말처럼 너무나 친정엄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결혼을 한 지 꼭 3년 만에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된 감기가 본래 앓고 계시던 지병과 겹치며 합병증을 유발한 탓이었어요. 엄마는 급성 폐렴 진단을 받고 딱 사흘 만에 눈을 감으셨어요. 염증이 온몸에 퍼져 폐혈증 증세까지 보이시다가 그렇게 제 곁을 영영 떠나가셨습니다. 그때는 눈물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제 나는 정말 혈혈단신이구나 라는 생각만 가득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게는 남편과 어머님이 있었지만 그래도 친정엄마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어요. 가슴 한가운데 큰 구멍이 난 것처럼 마음이 허했습니다. 아마 남들이 봤을 때는 머리 빠진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납골당에 엄마를 모시고 난 뒤 1달이 넘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냈네요.
그때까지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회사에도 일주일씩이나 휴가를 냈고 쉬는 기간 동안 꼬박 알아 누웠어요. 갓 말을 뗀 딸아이는 시어머님 댁에 맡겨두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며 지냈네요. 차라리 울었으면 속이라도 편했을 텐데 눈물조차 나지 않으니 저 역시도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있었어요. 엄마를 모셨던 방에 들어가니 아직도 엄마의 냄새가 남아있더라고요. 진한 화장품 냄새도 아니고 향긋한 향수 냄새도 아니지만 그냥 엄마 냄새라는 게 있었습니다.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냄새, 늘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것만 같은 냄새. 저는 그대로 엄마가 덮으셨던 이불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참 이상한 게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좀처럼 나오지도 않던 눈물이 혼자 남게 되니 걷잡을 수 없이 흐르더라고요. 엄마, 엄마. 입으로 되뇌며 거의 비명처럼 악을 썼습니다. 그리움이 사무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어요.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맛난 음식을 해드릴 걸 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연신 흐느끼던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에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기척도 없이 다가와 조용히 저를 안아준 그분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제게는 꼭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또 그치렴 하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 어머님과 저는 정말이지 남편이 질투를 할 정도로 붙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단 둘이 영화를 보러 다녀오기도 했고 장을 보러 갈 때도 꼭 어머님과 가곤 했죠. 저는 엄마 엄마 하며 어머님을 편하게 부르게 되었고 어머님 역시 저를 딸하고 불러주셨어요. 어머님은 제가 늦게라도 배움의 길을 가길 바라셨는데요. 덕분에 저는 딸아이를 키우면서도 인터넷으로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정식 학위가 나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에는 평생 그토록 갖고 싶었던 학위증도 받을 수 있었죠. 어머님은 이 모든 과정 동안 제가 조금이라도 피곤할까 늘 노심초사하셨어요. 제가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 시무룩해져 있으면 다 괜찮다며 엄마가 언제까지든 학비를 내줄 테니 걱정 말고 공부하라고 저를 달래주셨죠. 평생토록 다 갚지 못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저 역시도 나름대로 효도를 한다고 노력해봤지만 어머님께서 제게 주신 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늘 더 잘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무렵 어머님께서 간경화 진단을 받으셨어요. 저희 어머님은요, 술이라고는 입에 대지도 않는 분이세요. 이른이 가까운 연세여도 매일 아침 산책을 다니실 정도로 정정하시고요. 그런데 간경화라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을 꼭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었죠. 친정 엄마를 보냈던 그때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놓아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딸애를 남편에게 맡겨두고 저와 어머님은 대학병원에 갔어요. 갈 때마다 검사를 받고 교수님과 면담을 했죠. 그런 와중에도 너무나 비참했던 건 어머님이 점점 약해지시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곱디곱던 얼굴이 누런 황달 증상으로 뒤덮였고 언제나 맑고 또렷했던 눈망울도 점점 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의사 선생님은 저희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장기 이식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새 간이 없이는 반년 정도가 최대라며 그나마도 병원에 입원한 채 지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머님의 형제분들은 이식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연세가 많으셨고 남편과 어머님은 혈액형부터가 달랐습니다. 그때 저는요, 어머님께 새 간을 드릴 수만 있다면
지구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저도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저는요, 살면서 그때 이전에도 이후에도 어머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엄마, 저도 적합성 검사 받아보려고요. 진짜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자마자 어머님은 저를 확 밀치며 역정을 내셨어요.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도 마. 내가 딸 간을 받아서 더 살면 뭐하니? 네 건강 해쳐가며 더 살면 뭐해? 됐다. 그럴 생각도 말아라. 그 몇 달 새 너무 어머님이 야인 바람에 그렇게 세게 저를 밀치셨는데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부디 제 간이라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와 어머님 사이의 적합도가 매우 높고 안정적이라서 제 간을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제 남은 일은 어머님을 설득하는 것뿐이었죠. 시간적 여유가 길지도 않았던 터라 하루라도 빨리 허락을 받아야만 했어요. 병실에만 계시는 게 답답할까봐 저는 매일 점심상을 치운 뒤 어머님을 휠체어 위에 모시고 병원 안뜰을 산책했는데요. 그나마 그때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죠. 마침 늦봄이라 날씨가 따뜻해서 화단 곳곳에 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노란 나비도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게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엄마, 이제 진짜 봄인가 봐요.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러게 날이 많이 따뜻해졌네 하셨죠. 우리 내년 봄에는 호영 씨랑 셋이 제주도라도 다녀올까요? 엄마 유채꽃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제 질문에 어머님의 얼굴에는 잠시 근심이 드리워졌어요. 점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덧붙였어요. 그러려면 우리 엄마 건강도 좋아지셔야 하는데, 그쵸? 어머님은 무엇을 직감하기라도 한 듯 휠체어를 미는 제 손 위에 당신 손을 얹으셨어요. 마른 손은 거칠었고 저는 다시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아 잠시 걸음을 멈춰야 했죠. 어머님이 입을 여셨어요. 아가, 혹시라도 나 때문에 배에 칼 댈 생각은 하지도 마라. 네 가족 생각도 해야지. 네가 건강해야 예지도 예쁘게 키우고 호영이도 평생 행복하게 지내지 않겠냐? 은주야, 난 너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된다. 그거 말고 이 늙은이가 뭘 바라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눈가도 어느새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어머님의 앞으로 걸어가 휠체어 앞에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미 뺨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목소리도 마구 떨려 볼품이 없었죠. 저는 어머님의 마른 손을 꼭 쥐고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내 가족이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행복해요? 네? 제발 나한테 기회라도 주세요. 이렇게 엄마 떠나보내면 나 진짜 죽어버릴지도 몰라. 제발, 제발요. 어느새 저는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님 앞에서 빌고 있었고 주변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하나도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발 엄마가 허락을 해주셨으면 제 간을 받아주셨으면 했죠. 살면서 뭔가를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본 적이 없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어머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희는 그렇게 어느 늦봄의 병원 앞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슨 말도 더 주고받을 수가 없어서 그냥 서로 끌어안은 채 울기만 했어요. 그렇기만 해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흘러 수술을 받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간 저는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음식도 가려 먹으며 체중 조절도 하고 최대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간을 드리고 싶어서, 엄마의 건강을 다시 되찾아드리고 싶어서, 딸로서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 정말 이를 악물고 준비했었죠. 전날부터 금식을 한 터라 기운이 조금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의 얼굴만 생각하면 마냥 행복하기만 했어요. 수술실에 나란히 들어가서 마취를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나지막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딸,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너무 고마워.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회복실에 누워 있었고 제 앞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마취 후 연결했던 호흡기 때문에 목이 따끔거렸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엄마는 어떠셔? 그때 남편의 표정이 어땠는지 가능하다면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쉰 목소리를 듣자마자 거인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수술 정말 잘 됐대. 엄마도 회복실에 계셔. 분명 얼굴은 웃고 있었는데 감정이 북받친 건지 점점 눈물이 차오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자 저도 따라서 울 수밖에 없었네요. 정말 다행인 건 그게 오롯이 행복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의 말처럼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곧 저와 어머님은 한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밥이 질린다던 어머님이었지만 저희는 한 끼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식사를 하고 재활을 위해 노력했어요. 어머님의 안색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고 의사 선생님이 놀랄 만큼 회복 속도도 빨랐죠. 지금은요, 시간이 더 흘러서 벌써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네요. 딸애는 엄마 다음으로 할머니를 가장 좋아해요. 아빠는 뒷전이라며. 남편은 조금 서운해하지만요. 저희가 함께 외출을 하면 사람들은 모두 새 모녀가 똑 닮았다며 신기해합니다. 그럼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그럼요, 내 딸이니까. 나랑 똑 닮았지요. 늘 그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오랜 동안 아팠던 친정엄마와 많이 쌓지 못한 추억에 늘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던 저에게 두 번째 친엄마가 되어주신 내 시어머니.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예쁜 추억 많이 만드세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만이 남는 것이더라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행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